인류의 마지막 개척지로 여겨지는 우주는 평화와 탐사의 공간이었죠. 이곳이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뜨거운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바로 우주 기반 요격기 SBI 배치 계획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방어 무기를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활동 영역을 우주로 넓히는 동시에 그 우주 공간 자체를 무기화하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군비 경쟁의 서막을 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SB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우주를 새로운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BI, 즉 우주 기반 요격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표를 보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인공위성처럼 우주에 요격 플랫폼을 배치하여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주에서 직접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사일이 가장 느리고 취약한 상승 단계에서 조기 요격하는 것. 둘째,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여러 번의 요격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상 및 해상 방어 시스템과 연계해서 촘촘한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죠. 이 개념은 사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렸던 전략방위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오늘날 북한, 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제, 그리고 우주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등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산적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지상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주력 시스템인 GMD, 즉 지상 기반 중간 방어 단계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한계와 SBI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사 및 탐지 단계입니다. 먼저 북한 같은 적대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조기 경보 위성을 통해서 사실 미사일의 위치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각종 레이더가 이 미사일의 위치를 탐지해서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위협구름 미사일이 우주로 올라가면서 진짜 탄두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 기만체를 뿌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위협구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식별 작업이 GMD 시스템의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요격인데요. 지상에서는 이 위협구름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성능 레이더를 총동원하고 식별이 끝나면 알래스카 등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요격체가 우주까지 날아가서 수많은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 탄두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GMD는 탐지, 식별, 발사, 요격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적이 기만체를 정교하게 만들수록 방어 성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SBI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요. SBI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고 적이 기만체를 뿌리기도 전인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파괴해 버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SB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좌측 그림처럼 수많은 SBI 위성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감시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거대한 그물망이자 하늘의 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측 그림처럼 북한과 같은 위협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 위성들이 그 강력한 열 신호를 즉시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지 및 추적 데이터는 즉시 SBI 네트워크 전체에 공유가 되는 거죠. 다음 그림에서처럼 발사 정보를 수신한 SBI 요격체는 즉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관측 위성으로부터 받은 궤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요격 위치를 계산하고 자체적인 추진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면서 목표 미사일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상승하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SBI가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죠. 앞서 보았던 복잡한 위협구름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요격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SBI에 탑재되는 무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요격기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운동 에너지 요격기는 쉽게 말해 총알 방식입니다.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금속 파편으로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서 물리적인 파괴력을 활용해서 이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데요. 기술이 상대적으로 성숙해서 파괴력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발 쏘면 끝이 나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비싸고 수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쉽게 말하면 레이저입니다. 강력한 에너지 빔을 쏴서 목표물을 태우거나 손상시키는 원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공격하고 전기만 충분하다면 여러 목표를 계속해서 쏠 수 있어서 발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BI의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운동 에너지 요격기인 KKV입니다. 이 KKV는 화약으로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엄청난 속도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파괴합니다. 구조를 보면 목표까지 빠르게 날아가기 위한 메인 추진제인 부스터 스테이지와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하기 위해서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자세를 제어하는 다이버트 스테이지의 다단 로켓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부스터 스테이지는 보통 4에서 5km/s의 추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고요. 다이버트 스테이지에서는 소형 가스 추력기로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즉 빠르고 강력한 추진력과 정교한 제어 능력을 결합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습을 보면 사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무기랑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건 레이시온에서 만든 요격기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요격체 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래의 무기로 불리는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인 DEW는 어떨까요? 사실 DEW는 레이저나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빛의 속도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바로 출력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수십 킬로와트급인 이 레이저 무기의 출력을 2026년까지 1메가와트급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도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주 공간에서 DEW를 사용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공급 문제입니다. 지상에 있는 발전기가 없이는 메가와트급의 고출력을 내기가 어렵고요. 참고로 스타링크의 최신 위성의 피크 출력이 35kWh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 문제인데요. 이 고출력 레이저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데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이 열을 식힐 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무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형 핵 융합로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같은 획기적인 우주 전력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 DEW의 실전 배치는 아직 먼 이야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구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측 그림에 보이듯이 이 드론을 타격을 할 때 사실 레이저를 한 번만 쏴서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초 수분 이상 레이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때 무기로서의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BI가 상대해야 할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요격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이 지도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은 이 액체 연료 미사일인 화성 15형의 요격 시나리오를 만든 거고요.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연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사 후에 약 260초까지 요격할 시간이 있습니다. 덕분에 요격기가 위치해야 할 상대적인 범위도 넓게 만들 수 있고요. 요격해야 되는 범위도 그래서 공간이 좀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우측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 미사일인 화성 18형인데요. 이 고체 연료는 연소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서 요격 가능한 시간이 불과 145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요격 지점은 북한 영토에 훨씬 가까워지고요. 요격기는 발사 순간에 동해상이나 중국, 러시아 일부 상공이라는 매우 제한되고 민감한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개발은 SBI 시스템에 엄청난 기술적 지정학적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지와 동시에 발사하는 수준의 완전 자동화, AI를 활용한 완전 자동화와 더 빠른 요격체가 아니라면 사실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같은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SBI 위성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입니다. 위성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돕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상공에 항상 요격 가능한 위성이 있도록 하려면 지구 전체를 빽빽하게 덮을 만큼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미사일 탐지 즉시 자동으로 요격체를 발사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 상황에서도 최소 1600기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개입해서 발사를 결정하는데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이에 미사일과 위성이 모두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위성 수는 2200기로 늘어난다라는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수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위성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고요. 자동화 수준을 필수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숙제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미 의회 예산처인 CBO는 SBI 시스템을 20년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 1610억 달러에서 최대 542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0조에서 740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비용 구조도 살펴보면 위성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개발 및 조달 비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상국 운영과 약 7년마다 위성을 교체하는 데 드는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약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에 발사 비용이 과거보다 30-40% 정도 저렴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비용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공상과학의 영역이었던 SBI가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우주 및 미사일 위협이 날로 현실화되면서 이 스타워즈 구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다시금 현실의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비용, 몇 가지 기술적인 난제, 그리고 기계의 오작동 등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사용 로켓 기술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실현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SBI의 배치는 방어의 논리를 넘어서 우주 공간이 더 이상 평화지대가 아닌 강대국들의 힘이 충돌하는 새로운 전장, 즉 무기화된 공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